히브리 알파벳 노래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렙 시작. 알렙 베트 기멜 달레 바부 자인 헤테트 요드 카프라멧 맴누흔 사메 가인 베자데 코프레 시신신 타부. 이 히브리어는 군가 부르듯이 좀 이렇게 부르시면은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맞아요. 이 노래는요, 이스라엘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글쎄 이건 누가 이 곡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 지금부터 이제 히브리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읽기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봅니다. 6페이지. 쓰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충분히 숙달했을 것으로 보고, 자, 쓰는데 문제 될 만한 거 없죠? 예, 문제 될 거 없어요. 자, 히브리어의 특징.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어라고도 하지요. 지금은 이스라엘어라고도 합니다. 또는 유대어, 뭐 이렇게 유대인들의 언어, 뭐 유대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히브리어는 셈조거에 해당이 됩니다. 셈조거에 해당이 되면서 셈조거는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우가리트어,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어, 히브리어, 페니케아어, 모압어, 르타고, 거기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람어, 그리고 서사마리아어,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서사마리아어, 팔레스틴어, 동쪽으로는 시리아어, 바벨론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거는 그 셈조거는 고대 근동어들을 통칭한다, 이렇게 봐도 뭐 다름이 없겠습니다. 페니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가나안어라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는 그 중에서도 후 쪽에 해당이 돼요. 다시 말해서 좀 언어가 알파벳을 갖추고 발달된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라고 해요. 표의 문자,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표의 문자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문입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 우리 한문은 표의 문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이전에 있었던 문자라면 상형 문자가 되는데, 그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한문은 상형 문자는 아니에요. 현재는 표의 문자라고 지금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상형 문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거예요. 저 지금 그림입니다. 네. 가능해요? 예. 그대로 점을 당겨주세요. 네. 그 밑에 여기까지 갈라놓으면 요 밑에 그림 있죠? 예.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요 줄과 줄 사이에 지금 들어있는, 이게 지금 상형이에요. 이 글이에요, 이게 지금. 예. 이게 지금 글입니다. 저게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이집트에, 남아있는 상형 문자들이죠. 그럼 언어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신과 인간의 만남이, 신의 어떤 계시, 또 신을 향한 인간의 어떤 소원, 이런 것이 이제 언어로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 언어는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신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는 인간 세계에서 가장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부족 집단을 보게 되면 그 부족 집단의 가장 머리에 있는 자가 누구냐? 신접한 자예요. 무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신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과 더불어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술입니다. 근데 그 의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적인 의술도 있지만은 인간들이 개발한 인간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대물림되어지고 비법으로 대물림되어지는 그러한 의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회자도 그와 같은 비법들이 암암리에 전수되고 있었던 것이다.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냐? 기도원 쪽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신비해졌던 거예요. 그럼 성경 안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서 안에도 지금 병을 낳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써놓은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무속에서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봐버리면 안 돼요. 복음서를 볼 때. 복음서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것은 비유예요. 그들이 지금 그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모양이에요. 그 죄의 모양을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통해서 죄 사함을 해주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는 다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베레스 목가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병 걸리지 말아라.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그런 말 안 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병을 고쳐놓고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했느냐고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능력이 교회에서 수없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발전되고 더욱더 발전되고 그렇다면은 병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은요, 현재 종합병원은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 환자들은 대개 이제 신경외과나 이런 또는 또 그 교통 부상을 입은 그런 자들은 장기 환자들인데 그 대형 병원에서요 홀대를 받아요.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또 나가라고 그래요. 왜? 돈도 안 되고 빨리 나지도 않고 그래야 자리가 비어야 새로운 자들 들어와서 돈 좀 또 수입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형식이에요. 환자가 병원에서 홀대를 받으면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병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이 지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그걸 병원을 고칠 수 있다면 또 많이 지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다 고치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러면 그러한 역사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복음의 전진기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곳,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 이런 데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건. 왜?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때. 예. 옆으로 좀 갔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무슨 문자라고요? 표의 문자라 한다. 1번,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 여기 글자를 보세요. 칠판에. 몇 자예요? 다섯, 20자죠? 그리고 밑에 3자죠? 23자인데 22자라고 지금 표현해놨죠? 왜냐하면, 신과 신은 같은 글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글자로 보기 때문에. 왜?
예, 저게 지금 이빨에 해당이 되는데 운니와 아랫니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문자는 몇 자다? 예, 22자다. 두 번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며 대문자나 소문자 혹은 인쇄체, 필기체의 구별이 없다. 그러나 현대어에는 필기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보는 이 글자, 이런 모양의 글자에서 약간의 변형은 있겠죠. 그렇죠? 약간 니어 쓴다든지, 옆으로 기울였다든지, 그러한 형태의 변형은 있을 수 있으나, 저보다 훨씬 다른 변형의 글씨라면 그것은 현대어다. 그건 이스라엘 가시려면 배우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굳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캄네페츠 문자. 다 같이 캄네페츠 문자. 읽을 때는 어디서부터 읽으라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캄네페츠. 자, 뭐 없이 지금 읽었어요? 뭐 없이 읽었습니다, 지금. 읽어지죠? 예. 이 캄네페츠 문자, 다섯 문자는 단어 끝에 올 때에 꼬리형으로 바뀐다. 자, 여기 봅니다. 꼬리형으로 바뀝니다. 카프. 이렇게 바뀝니다. 맴. 네. 감, 네, 패. 쯔. 예,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디 올 때요? 우리 헬라어에서 꼬리형 하나 있었죠? 예, 시그마. 예,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는 캄네페츠 문자 5개나 있어요. 꼬리형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카프예요. 카프는 눈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 있겠죠. 손으로 쓰다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카프에는 안에 이렇게 모음을 찍어줍니다. 이런 모음이나 아니면은 이런 모음, 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 뭐가 있으면은 카프, 없으면 눈.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 빼가드 케파트 문자. 빼가드 케파트 문자. 예, 좀 줄여서 빼갓 케팟 문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일부러 풀어준 거예요. 왜? 6문자이기 때문에. 다 같이 빼가드 케파트. 예, 기억하기 쉽겠죠? 이 6문자는 점을 찍는데 이 점을 강점이라 부른다. 단어 초두나 음절 초두에 올 때 점을 찍어 발음을 그렇습니다. 점이 들어가 있으면 발음이 강하게 된다. 어디에 올 때 점을 찍어준다고요? 예, 단어 초두나 음절 초두에 올 때 점을 찍어줘서 발음을 강하게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 아할테 문자. 한 가지 더 거기. 빼가드 케파드 문자 하기 전에 거기에서 점이 들어가는 것 중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지금 빼가드 케파드 문자는 어디예요? 예? 단어 초두와 음절 초두에 올 때 점을 찍는다 그랬죠? 또 하나 점을 찍어주는 게 있는데 이중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중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눈이 2개다. 그러면 하나 줄이고 점 찍어줘요. 이거 하나 없애고. 예, 이게 이중점이에요. 또 이런 거예요. 한인데 이게 붙을 때 접두가 될 때 접두가 될 때 이게 없어지면서 점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것을 이중점이라 합니다. 이런 걸 이중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3번째. 동사의 피해령이라는 게 있어요. 피해령. 예, 피해령. 피해령
이라고 하는 동사의 가운데는 점을 찍어줘요. 가운데. 하나, 둘, 셋, 이 단어 중에 가운데에다 점을 찍어줘요. 그래서 피어링이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좀 뭐가 좀 어렵기 시작했죠. 예. 그런데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게 있다더라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아할템 문자로 갑니다. 다 같이 아할템 문자. 아할템이 아니라 아할템이 되겠죠. 예. 하려면 한번 해봐라. 아할템. 이 아할템 문자는 좌우로 느려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글을 기록하던 행의 여백에 단어가 온전히 쓰여질 수 없을 때 문자를 느려서 채운다. 무슨 말인가? 지금 여러분 이 페이지에 6페이지를 글을 보시다가 칠판에다 제가 쓰는 게 낫겠네요. 칠판 여기 잡으세요. 아할템 문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타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끝이라고요. 종이 끝이에요. 근데 타브를 여기 썼는데, 이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부터 단어 또 하나 시작해야 되겠죠? 단어가. 그렇죠? 예. 만약 LH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놓고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헬라는, 히브리는 이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걸 용납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이 타브를 여기다 쓰는 것이 아니라 타브를 여기까지 쓴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채워주고 다음 요리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과거에 필경사들이 사본을 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없어요?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로 조판을 하는데 늘렸다 줄였다 다 해버리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현대 지금 활자체로 나오는 책자에는 이 아할템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수작업으로 써놓은 그러한 사본들을 혹시 여러분이 볼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에 간혹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벳 중에 이런 알파벳이 없는데 왜 이런 큰 알파벳이 있나라고 누가 물으면 그게 아할템 문자다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6번 히브리어 문자는 각기 고유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시편에는 절의 시작을 자음의 순서로 배열한 장이 있다. 한 절마다 자음의 순서로 배열한 장이 있다. 그랬어요. 자, 알파벳 2페이지 다시 한번 거기 붙잡고 2페이지로 다시 한번 갑니다. 기사가 저렇게 자, 2페이지로 갑니다. 자, 2페이지 가면 거기에 보면은 수라는 것이 있죠. 1, 2, 3, 4, 5, 6, 7, 8 쭉 있죠. 이 수는 절대치는 아니에요. 절대치는 아니지만은 성경을 기록하고 글을 기록할 때에 순서 형태로 썼다고요. 순서 형태로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알렙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2장은 베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3장은 김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시편에 재미난 부분이 있다. 시편에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절마다 절까지 이제 들어갔습니다. 장이 아니라 절까지 들어가서 한 절마다 알파벳 순서로 단어를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예. 시편 25편, 34편, 145편, 잠언서 31장은
1절은 알렙으로 시작된 단어로, 2절은 베트로 시작된 단어로, 3절은 김멜로 시작된 단어로 이렇게 단어 배열을 하면서 멋있게 썼더라 이 말이에요. 참 멋있죠? 시편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2절씩 묶었어요. 시편 37편. 1, 2절 묶어서 알렙으로 시작했고 3, 4절 묶어서 베트로 시작했고 4, 5절 묶어서 뭡니까? 5, 6절 묶어서 김멜로 시작하고 이게 시편 37편. 8절 단위로 묶었습니다. 119편. 그러면 시편 119편 한번 봐요. 시편 119편은 자 1절서부터 몇 절까지? 8절까지 한 달락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9절부터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9자.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16절 28에 16. 그 다음에 38은 24 58 48 32 그 다음에 58, 40, 68, 48 이렇게 돼 있죠? 예, 제일 끝이 몇 절? 176. 예, 나누기 8. 176 나누기 8. 20이 나옵니까? 예, 22 곱하기 8. 28에 16, 28에 16. 176 나오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총 몇 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22자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절에 두 절씩을 나눴어요. 아까는 뭡니까? 시편 37편은 1절과 2절을 묶었는데 이제는 한 절을 또 나눴어요. 세분하게. 그것은 시편 111편. 네. 참 재미난 부분들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 모음에 대해서 좀 봅시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합니다. 고대 히브리어와 성경 본문에는 원래 모음 부호가 없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단어만을 보고 읽었으며 몇 가지 자음은 모음으로 쓰였다. 자, 몇 가지 자음은 뭘로 쓰였다고요? 모음 역할을 한 게 있었다. 그 중에서 잘 기억하세요. 알렙과 해는 아로. 아까 알렙은 뭐였습니까? 음가가 묵음이었죠. 해는 히읗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아라는 모음으로 쓰일 때가 있었다. 다음 요드는 이로. 요드 이 맞죠? 또는 아까 이기는 이였는데 또 뭘로 쓰였어요? 예로도 쓰일 때가 있었더라. 그 다음에 바부는 뭐였습니까? 비읍이었죠. 음가가. 그런데 모음으로 쓰일 때는 오나 우로도 쓰였더라. 그래서 이 네 자를 일컬어 뭐라고도 부르냐면 약자음이라고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약자음. 자음의 성질이 약하고 모음의 성질에 가깝다 해서 약자음이라고 불러요.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어가 사어가 되면서 무슨 어가 되면서 죽은 언어. 사어가 되면서 일상에서 쓰이지 않아 발음과 해석의 착오가 생기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이후에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게 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석과 발음의 착오가 생기게 되므로 유대인 학자들, 소위 마소라, 전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유학자들이 있죠. 전통학자들, 유학자들이 있어요. 예. 이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이 AD 7세기경에, 그러면 AD 70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7세기경이면 몇 년경으로 예상하면 되겠어요? 약 600년 후에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약 600년 후에 정몽주가 죽고 나서 약 600년 후에 지금 이쯤에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이해갑니까? 시간적으로? 예, 단순히 600년 그냥 숫자적 개념으로만 추상적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도는 그렇게 보시면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 이 약 AD 7세기경에 성경 본문의 정확한 발음과 해석을 목적으로 모음을 만들었으니 이를 맞소라 모음 기호 또는 외부 모음 기호라 한다. 뭐라 한다? 그러면 이게 모음이 아니에요. 예? 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편의상 모음이라 합니다. 예, 앞으로도 편의상 모음이라 합시다. 예, 편의상. 무슨 상? 예, 편의상. 부르기 쉽게 모음이라 합시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예수스라고 읽어야 맞죠? 왜 지저스라고 읽어요? 헬라어식으로 읽으면 예수스라고 읽어야 맞죠? 그런데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네, 여기 되어 있죠? 이걸 보면서 뭐라고 읽어요? 지저스라고 읽는다고요. 이게 뭡니까? 발음 기호죠. 지금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밑에 여러 가지 찍는 점들이 있어요. 점이나 여러 가지 표시들이 지금 우리가 맞소라 모음 기호라고 하는데 그게 요거예요.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음 기호 자체가 단어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편의상 지금 발음을 바꿔가지고 단어는 가만 그대로 놓고 발음을 바꿔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단어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을 터치 안 하고 있는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책이나 문법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분들이 특히 또 이 책을 쓰는 분들이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언어학적 소양이 좀 약해요.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언어학을 철저히 공부해야 돼.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한 언어학에 대해서는 또 공부할 데도 없어요. 공부할 데가 없어. 그래서 물어보면요, 다 신학교 가서 물어보래요. 신학교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데 신학교에 현지 주소가 이 모양인데. 다음. 자, 이 문제가 지금 핵심입니다. 히브리에서는. 예. 7번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도 성공하신 거예요. 다음 8번으로 갑니다. 현대 히브리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현대 히브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자가 누구냐? 엘리에셀 벤 예후다예요.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리투니아예요. 리투니아가 어디인 줄 아시죠? 잘 모르겠죠? 네, 잘 몰라요. 조그만 나라예요. 어디? 북유럽 쪽에 있는 헝가리 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이후에 디아스포라 생활할 때 유럽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러시아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북유럽에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리투니아 태생인 이 엘리에셀 벤 예후다가 파리에 의학 공부하라고 유학을 갔던 거예요. 그때가 1878년이에요.
그런데 가서 히브리 민족들을 만나서 보니까 히브리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2.5세, 3세들 1.5세만 돼도 미국 가면은 벌써 우리말 다 잊어버리죠. 당연한 건데요, 뭐.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자기 민족 사랑 또는 자기 언어 사랑 이와 같은 것은 지극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건 지극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또 보니까 팔레스틴하고 싸우고 암살시키고 난리치고 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친구가 아예 1881년에 몇 년 후에 3년 후에 아예 이스라엘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무엇이 부활했느냐? 시오니즘이 부활했던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시오니즘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한 활동이 바로 히브리어 쓰기 운동과 잡지 사전 편집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왜 국어학자들이 몇 분 있었죠. 예, 그리고 왜 우리 한자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아침이면 왜 이렇게 우유 배달하듯이 돌리고는 하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활동을 하였겠죠. 예. 그래 가지고 1922년 그가 작고하던 때에 그 해에 바로 팔레스틴 지역의 공식 언어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 왜 팔레스틴 지역의 공식 언어가 됐다는 이 소리가 나오느냐? 시오니즘에 의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제거를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모여들었을 때 자기 땅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와서 각자 가지고 온 돈들을 가지고 와서 싼 땅 황무지들을 샀어요. 기름진 땅은 지금 이미 거기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팔레스틴 친구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아랍인들하고. 그 황무지들을 사가지고 활동을 하고 서서히 그 잠식을 해 들어가면서 그때 공식 언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영어 쓰는 사람도 있고, 불어 쓰는 사람도 있고, 독일어 쓰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유럽 지역의 전 언어의 전 시장이었어요, 거기가. 이것을 엘리에젤 벤 예후다가 히브리어로 통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대 히브리어 마찬가지로 고대 히브리어도 현대 히브리어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문법적 구조도.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현대 히브리어가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1948년도 참고로 1948년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돼요. 우리가 좀 늦었죠? 우리는 45년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첫 번째 수상이 다비드 벤 구리온이고, 그리고 나서 1967년도 6월 5일 그 유명한 6.1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의 근대 역사입니다. 예. 한양동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읽고 쓰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개괄적인 특징을 살펴봤는데, 편의상 아까 우리가 모음이라 말하자 했던 모음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만이 자음과 모음을 붙여서 읽을 수 있겠죠. 예. 자, 실파를 보면서 모음을 좀 해봅시다. 히브리어의 모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완전 모음과 불완전 모음으로 나눕니다. 완전 모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순장 모음과 장모음과 단모음 그리고 합성 세바와
단순 세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은 다섯 가지. 우리 발음도 모음의 발음이 다섯 가지죠. 아이오, 그렇죠. 예.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아이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아이오라고 발음하지 말고 이렇게 발음하세요. 아, 이, 예, 우, 오라고. 예. 이건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죠. 예? 예. 그런데 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항상. 헬라어든 영어든 한글이든 히브리어든 아가 제일 먼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으시면 첫 말을 가르칠 때 무엇부터 가르쳐야 돼요? 아빠부터 가르쳐야 돼요. 절대 엄마부터 가르치지 마세요. 그건 애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말을 늦게 트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가장 기본어가 아예요. 병원에 가면 이비인후과 가면 뭐 하라고 그래요? 아 해봐 그러잖아요. 네. 아플 때 뭐라고 그래요? 궁뎅이 주사 딱 넣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기분 좋을 때 어떻게 해요? 아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부터 가르치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엄마들이 애를 키우니까 꼭 자기를 불러달라고 그래. 왜? 어자는 괜찮은데 거기다가 미음 받침인 폐음절을 가르치니 얼마나 어려워요. 아빠 얼마나 쉬워요. 응? 그래야만이 엄마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갖다 엄마부터 가르치라고 얘가 오늘 말했다.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엄마 그러고 아빠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여러 가지 얘기했으면 나오는 아이에 우오 왜 이렇게 우는가? 자, 이 순서를 아이가 왜 우오 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왜 울어요? 그렇죠. 배고파서 울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해야 돼요? 예? 예. 가서 이제 배를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외울 것이냐? 이건 어떻게 외울 것이냐? 완전모음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모음과 불완전모음의 차이는 뭐냐면, 완전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음절의 충분 조건이에요. 불완전모음은 두 개가 있어도 하나의 음절이 안 됩니다. 필히 완전모음이 있어야만이 음절이 돼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순장모음, 장모음, 단모음, 이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런데 뭐냐 하면, 순장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떠한 주변의 상황에도 그 발음의 길이가, 또는 그 발음의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순장모음이에요. 그러나 장모음은 길이가 변하기도 하고, 음이 달라지기도 해요. 이게 장모음과 단모음의 차이예요. 예.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장모음을 한 박자로 봅시다. 순장모음은 두 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단모음은 8분음표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합성세화는 16분음표로 보고, 요거는 32분음표 이렇게 그립니까?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옆에 하나 이렇게? 요거 하나 더 해요? 지금 16분음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32분음표 하나, 둘, 셋.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라? 예.
확실히 전문가가 있으니까 좋구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장단을, 길이의 장단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훑어가 보겠습니다. 알렙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가지고요. 그 묵음이니까 그대로 소리가 바로 그대로 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모음을 부착하겠습니다. 장모음부터 먼저 갑니다. 아의 장모음.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의 장모음, 아의 순장모음, 아의 단모음 이런 식으로 가요. 자, 먼저 아의 장모음. 이렇게 붙여요. 밑에 딱. 요게 뭐예요? 아의 장모음의 모양새예요. 예. 요 자음 밑에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카메츠. 다 같이 카메츠. 순장모음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어가 되기 때문에. 다음, 아의 단모음. 아의 단모음. 이렇게. 막대기 하나. 예. 그러면서, 파다흐. 뭐라 한다고요? 파다흐. 2로 갑니다. 2의 장모음. 밑에 점 하나 찍습니다. 점 하나 찍습니다. 이름이 뭐냐? 히렉. 다 같이 히렉. 2의 순장모음. 그대로 갑니다. 점 그대로 가고, 요도 옆에 하나 찍어줍니다. 자, 이름은 히렉. 다 같이 히렉. 요드. 예. 2의 단모음은 없습니다. 자, A로 갑니다. A의 장모음은 점 2개 찍어줍니다. 다 같이 째레. 다 같이 째레. 예. 옆에 사람이 없네. 옆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째려봅시다. 예. 뭐같이 생겼어요? 예. 눈동자 같이 생겼죠? 순장모음으로 갑니다. 째레 그대로 가고, 요도 그대로 붙습니다. 모양새가 비슷하죠? 예.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째레, 요드라 합니다. 자,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있고, 없고, 있고. 그렇죠? 예. 자, 여기서는 2개니까 이렇게 찍고 이거 하나 더 찍어줘요. 그럼 몇 개요? 예, 3개니까 세골. 다 같이 세골. 예, 세골. 예, 세골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로 내려갑니다. 위에는 하나, 둘, 셋, 3개 찍어줍니다. 예? 몇 개 찍었어요? 3개 찍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키부츠라 부릅니다. 위에 순장모로 갑니다. 자, 이건 전혀 달라요. 뭡니까? 바부 해놓고 바부에다 가운데 점 찍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 슈렉. 다 같이 슈렉. 라고 불러요. 여기는 없습니다. 네. 다음에, 장모음 5로 갑니다. 좌측 상단에다 점을 찍어줘요. 그러면서, 이름은 다 같이 홀렘. 예, 홀렘이라고 그래요. 자, 5의 순장모음 갑니다. 바부 위에 점을 찍어줘요. 예,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 홀렘, 바브라 해요.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야죠. 여기 카메츠 있죠. 카메츠하고 똑같아요. 모양새는. 똑같은데 뒤에 뭐가 오느냐. 자, 뒤에 베트가 왔다고 가정하고 그 밑에 이런 모양의 자음이 올 때, 이런 모양의 자음이 올 때, 이 모양의 자음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인데, 먼저 여기 쓰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2점을 찍어요. 이게 뭐냐? 세바예요. 다 같이 세바. 세바. 예. 세바를 이렇게 씁시다. 세바라고 하는 것이 뒤에 따라올 때에, 이 장모음 아는 단모음 5로 짧아집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세바라고 하는 친구가 따라오면 장모음 아가 단모음 5로 짧아집니다. 왜 그러냐? 장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폐음절일까요? 개음절일까요?
그렇죠. 이건 개음절입니다. 그렇죠. 개음절인데 이 모양새는 폐음절 모양새예요. 자, 봅시다. 이거는 잘 보세요. 초성, 중성, 종성에 해당이 돼요. 초성, 중성, 종성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발음이 될 때 이게 아부가 아니라 업이 돼요. 어부 또는 업. 네. 이해되시죠? 네. 지금 얼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읽어가 보셔야,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카메츠 하툼이라고 그래요. 카메츠 하투. 예. 제일 지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 세바라고 하는 친구는 붙거나 따라가면 붙거나 이렇게 붙을 때를 합성이라 하고 뒤에 따라 붙을 경우에는 그것을 길이를 짧게 한다 해서 약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길이를 짧게 한다 해서 약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합성세바 다시 말해서 세바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일까요? 여기 보시고 이 세바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일까요? 예? 순장 모이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붙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장 모이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여기에 붙으면 어디로 갑니까? 일로 왔죠. 여기에 붙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여기 붙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 붙으면 별로 영향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붙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오죠.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시 안 한 거예요. 여기 붙으면 어디로 가요? 얘도 별로 영향을 안 받죠. 예. 그러면 결국은 하나, 둘, 셋, 얘만 지금 사실 붙을 수 있어. 세바가.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핫탭이라고 불러요. 핫탭. 예? 핫탭이란 말을 붙여주고 그대로 붙여주면 핫탭, 하다그. 그 다음에 여기는 핫탭, 세골. 여기는 핫탭, 카메츠. 라 불러줘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또 골치 아픈 친구가 이 친구예요. 예, 이 친구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받침 자리에 이 받침 자리에 오는 거예요. 받침 자리에서 발음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예요. 받침 자리에 오는데 때로는 그 자리가 폐음절 자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가 개음절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음절 초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폐음절 자리가 돼서 폐음절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침 자리가 되죠. 때로는 음절 초도가 돼요. 얘가 오는 자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폐음절 자리, 받침 자리가 되는 데는 안 찍고, 그 다음에 음절, 초도가 되는 자리는 찍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다 찍어놨어요. 표기를 할 때.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떨 때 소리가 나고 어떨 때 소리가 안 날 것이냐. 그래서 소리가 날 때를 우리가 유성세바, 소리가 안 날 때를 무성세바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되겠죠. 예? 유성세바 됐든 무성세바 됐든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구분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유성세바 한 가지만 구분합니다. 유성세바 첫째 단초, 두 번째 음초, 세 번째 중복 뒤, 네 번째 순장모 뒤, 다섯 번째 이중점, 요 다섯 가지예요. 예. 그러면 이제 쉽게 보면은 초가 몇 개? 두 개. 뒤가 몇 개요? 두 개. 그 다음에 그 자리가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단어 초두에 올 때는 뭐 한다? 단어 초두에 세바가 찍혀 있으면 뭐 한다? 발음한다. 음절 초두에 세바가 찍혀 있으면 발음한다. 예, 발음한다. 중복일 때에 뒤에 것은 발음한다. 중복일 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중복에서 올 때, 중복에서 왔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얘는 받침이 되고 얘는 발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일 때는 뒤에 게 유성이다. 왜 유성이냐? 왜 유성이에요? 왜 유성이에요? 음절 초두니까. 그 자리가 음절 초두예요. 맞죠? 네. 음절 초두니까 발음해요. 그 다음에 자, 순장모음 뒤에는 발음한다. 순장모음 뒤에는 발음한다. 자, 순장모음을 하나 찾아서 예, 발음되는 걸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겠죠. 순장모음 되는 게. 예, 얼른 지금 다리가 안 차려지는데. 순장문 뒤에 순장원 뒤에 세바가 오는 거.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무슨 말인가? 왜 순장모음 뒤에는 발음이 되는가? 순장모음은, 여기 순장모음은, 뭡니까? 폐음절이에요? 개음절이에요? 개음절이니까 당연히 그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당연히 그 뒤에는 음절 초두가 되죠. 이해되시죠? 개음절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음절 초두가 되죠. 그래서 발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중점. 아까 이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로 압축해 놓은 거라 그랬죠?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로 압축해 놨으니까 발음할 때는 실제는 두 개 있다고 간주하고 발음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발음하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결국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음절 초두예요. 다 지금 뭡니까? 단어 초두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무엇이에요? 음절 초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절 초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여기 좀 몇 가지 구분해 놓은 거예요.
크게는 무엇이다? 단어 초두와 음절 초두다. 예. 그때는 발음한다, 안 한다? 뭐라고 발음한다? 에라고 짧게 발음한다. 네. 그러면 하나. 예. 그것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합시다.